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광화문 대신 국방부 청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자 그곳은 군사기지인데 국민과의 소통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민 반응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가 소통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SNS 글을 통해서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라며 좀 더 민감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울진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죠. 정확한 피해 현황과 봄철 산불 방지 대책이 궁금한데요. 경상북도 이밀규 산불 방지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아주 따끈따끈하게 대선 결산을 좀 해봤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았네요. 네, 이 가장 풍성한 선거입니다. 이 투표 그렇죠. 용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아, 맞아요. 그 네. 지방선거 또 다르죠. 대통령 선거 그냥 한 장만 딱 찍으면 됐는데, 그렇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안동시 강남동에 사니까 일단은 그 도지사 선거 있고, 그렇죠. 교육감 선거 있고, 그 두 명에다가 시장, 네.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네. 이렇게 5명을 뽑는 거고. 네. 이게 거기다 단가요? 2장이 더 있습니다. 이 2장이 더. 시의원과 도의원 중에 정당 비례대표. 여기도 그렇지. 또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내가 투표를 해서 선출할 수 있는 사람이 총 7명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7장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7명을. 2명은 이제 정당 투표, 2장은. 네. 그리고 5명은 인물 투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예,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그 등록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요. 예. 이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했나요? 네, 아무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철호 지사 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도지사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뭐 시의원 또 도의원까지 현역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는군요. 네, 본 후보 등록만. 본 후보 등록 때. 네,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예. 굳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또 프리미엄이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현직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없고요. 예, 예. 경북교육감 선거에 지금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경북 교육감에. 네. 예. 임준희 대구교육청 전 부교육감 그리고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예. 눈에 띄는 것이 여지껏 2011년
2010년부터 2010년부터였죠.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이후에 예. 첫 여성 교육감 후보. 아. 예, 만약 본 후보까지 선거를 뛰게 된다면 예. 첫 이 교육감 여성 후보가 경북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마숙자 후보 네. 얘기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안동시장 예. 3명의 예비 후보. 안동시장에 3명 네. 예비 후보 등록. 영주가 3명, 상주가 2, 문경이 5명이고요. 반면에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봉화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네. 예비 후보 등록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북부권이 4개 시 5개 군이니까 네. 4개 시에는 이미 예비 후보 등록 많이들 했네요. 네. 뭐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돼 있고 5개 군은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없다는 거. 네. 혹시 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등록 많이 했나요? 네, 지금 뭐 예비 후보 등록은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한 명만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예. 네, 그런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많습니다. 현역 권영진 대구시장도 출마 선언을 삼선 도전 선언했고, 선언했고요. 네, 안동이 고향인 분이시죠. 예.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또 출마 뜻을 밝혔고, 예. 또 김진숙.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그리고 정상한 변호사가 이미 출사표를 던져서 이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또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경북 도지사 선거보다는 대구시장 선거 상당히 당내 경선이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권영진 대구시장 체제에서 경제부시장을 지냈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홍일학 전 의원이 전 의원도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가 일단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 우리 지역 후보들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이번엔 도의원과 시군 의원도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경북 도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예비 후보로 31명이 등록을 했고요. 시군의원 예비 후보로는 101명이 오늘자 기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선거구가 많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름을 알려놓지 않으면 시장 군수 선거에 좀 밀려서 이름 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군의원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선거운동이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아주 작게나마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명함 정도는 줄 수 있나요? 그렇죠. 명함을 줄 수 있고요. 본인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본인과 포함해서 본인이 지정한 사람까지 3명이 같이 명함을 돌리거나 내가 출마하려고 한다.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까지 도의원은 경북 전체에서 31명 등록, 시군 의원은 101명이 등록돼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도의원, 시군 의원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한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선거가 지금 7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지방선거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인데요. 우리 뭐 유권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좀 열심히 안 한다기보다는 이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선거구 획정은 혹시 국회에서 정하나 보네요, 그럼? 네. 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서 정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이 도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국회에서 정하고요. 그러면 도의원 뽑는 선거구가 정해져야지 이 선거구 내에서 뭐 2개든 3개든 갈라서 시의원, 군의원 뽑는 선거구를 정하는데 이 도의원 뽑는 선거구 정해지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시군의원 기초의회 선거구를 또 정하게 됩니다. 아직 절차가 남았는데 앞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 군의원 선거구도 연동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한 70여일 남았다고요. 지방선거. 그러면 이거
일단 빨리 얼굴부터 맞대고 얘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렇죠.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쟁점이 네.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쟁점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장 적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편차가 3배수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정하면서 기존 선거구에서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포항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을 8명이나 뽑거든요. 아, 포항은 8명이에요? 네. 예. 그런데 1명만 뽑는 군 지역도 있고 여기다가 2명씩 뽑던 군 지역 중에 일부가 이제 이 규정대로라면 도의원을 1명만 뽑게 됩니다. 아, 인구수가 줄어서. 네. 예.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 전체의 도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때문에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들에서 좀 반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농촌 지역을 도시와 똑같이 인구수 기준으로만 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하자.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중대선거구 네. 하겠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뭐 1명, 2명만 뽑는 게 아니라 의원을 3명, 4명 뽑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뭐 정치 개혁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아주 큰 골자였는데 이 얘기도 지금 어떻게 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이 그 민주당은 선거를 지든 이기든 정치개혁 과제는 통과를 시키겠다. 의지를 좀 밝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박하는 성명이라면 안 하겠다. 네. 중대선거구제를 안 하겠다? 네. 지금 뭐 이유는 시일이 좀 급하다. 애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과제에는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그 선거 대선을 앞두고 이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논의하게 되면 선거구 조정에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하더라도 지금 말고 다음 기회에 하자.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 앞두고 했던 약속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대선에도 패배했는데 이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앞서서 제가 기초의원들, 시군의원들은 경상북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4년 전이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냅니다. 안을 내면 이걸 보고 경상북도 의회가 표결을 붙이는데 4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인 선거구가 다수가 포함돼 4인 선거구도 몇 군데 있는 2인 선거구가 가장 적었는데 경북도의회에서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개고 그리고 3인 선거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됐군요. 이렇게 되면 2명의 당선자만 배출하게 되면 2명 뽑는 곳에는 정당이 2명을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다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2명 다 공천합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더라도 두 개 당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당에서 당선자가 모조리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세 개 당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회 구성이 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집행부 같은 당 소속의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또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죠, 뭐. 그렇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횡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또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때 그렇게 이슈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원래 3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아이고, 이건 뭐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인데 이게 안 될 것 같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좀 합의가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예. 회의가 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약속이 없었던 거다 하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포함해서 18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민주당이거든요. 정의당에서도 1명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이 7명.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치개혁 선거구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이 협의하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 4월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좀 해줘야 그 유권자도 그렇고 그렇죠.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들도 그럼요.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재 뭐 등록한 후보자들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느 선거구에 나가는 건지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구 획정이 좀 항상 늦잖아요. 네. 그래서 힘겨루기를 뭐 막판까지 하다가 좀 졸속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해서 획정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더 늦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소선구제를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도 줄다리기 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소선구제를 하면은 큰 당에서는 좋은 거죠, 사실. 네, 큰 당에서는 개인적으로만 봐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구제를 속으로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호남의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거기는 또 바라고 어떤 그리고 예. 또 영남의 민주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그러니까요. 있고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면 안동시의 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이번에 구성됐던 안동시가 국민의힘이 다수긴 했지만 중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시의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여지껏 안동시 의회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여러 당이 있으면 유권자들한테 더 친절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유권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네. 서로 경쟁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예. 아마 안동 시민들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될지 이거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군 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네. 경북도의회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지난 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뭐 언제쯤 결정이 됐었죠? 지난 선거 때는 지금보다는 빨랐습니다. 지금보다 빨랐고요. 국회에서 예. 빨리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 넉 달 전에서야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꽤 일찍 됐네요. 네, 넉달 전에 지금보다는 됐으면. 일찍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좀 늦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4인 선거구 획정에서 안을 냈는데 이걸 2인 선거구로 바꿨던 게 경북도 의회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유권자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보도를 좀 더 자주 아주 면밀하게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 우리 본격적인 지방선거 지역별 후보자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최근 울진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9일 만에야 불길이 잡히면서 큰 피해를 낳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걸까요? 이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산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이밀규 산불 방지 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밀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밀규입니다. 예, 이번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예. 예. 자, 지난 4일에 발생해서 13일에 끝난 울진 산불. 역대 최장 산불이고 최대 면적 피해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액 규모도 한 1,300억 원 육박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울진 산불의 피해 규모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간 최장 기간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예. 산불 영향구역에 들어간 면적이 울진이 18,464헥타, 삼척이 2,460헥타, 합계 29,923헥타입니다. 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00년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가 13,343헥타인데 이를 뛰어넘는 규모로 네. 정확한 피해 면적은 현재 조사 중인데 피해 면적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 산불이 2000년에 삼척에서 있었던 산불이 한 13,000헥타르 정도였는데 이번에 울진 삼척 산불이 29,000헥타르 정도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예. 어떤 데서는 뭐 25,000헥타르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한 거는 29,000헥타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면적이. 예, 강원도 울진하고 삼척 요군 여기 단일 건수로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단일 건수로는 29,000헥타르 정도 되고 지금 뭐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었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없고 뭐 부상자도 없었고요. 예. 천만 다행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넓은 면적에서 큰 피해를 남겼을까? 아무래도 뭐 날씨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와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리 잎이 연료가 되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안 좋은 조건 다 갖췄네요. 이번에 보니까 건조한 그렇죠. 날씨, 강한 바람이 있었고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림이 있었고 이래서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 이번 산불 진화에도 역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원과 장비도 어마어마했죠?
산불 규모가 큰 만큼 동원된 인력과 장비도 많았습니다. 예. 연인은 36,000여 명의 인력이 산불 진화에 나섰고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가 680여 대, 산불 진화차 및 소방차 등 진화 차량이 약 한 2,600여 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예. 하루에 인력이 약 3,600여 명, 헬기 70대, 차량 260여 대가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한 열흘 잡고 매일 예. 인력이 3,600명 투입되고 예. 헬기가 예. 70대, 차량이 예. 260여 대가 투입됐다. 이것도 역대급 기록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예, 투입된 역대급 게. 기록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인원과 장비도 신기록을 예. 쓴 거고. 자, 이번 산불 진화에는 소방 드론의 역할도 컸다고 들었거든요. 이 드론이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감시 예방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야간에는 안전성의 문제로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렵습니다. 예. 넓은 면적을 공중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산불의 위치를 알아내어 진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예. 야간에 화선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다음날 진화 작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드론이 없었더라면 산불이 좀 더 길게 갔을 수도, 피해 면적이 더 커졌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시설 복구가 중요하겠고 주민 생계 안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과 대비책 준비하고 계시죠?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울진 산불 현장 지원단을 지난 3월 9일부터 울진군청에 설치 운영하여 산불 피해 조사 및 이주민 대책, 영농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좀 세밀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산불 원인을 두고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서 던진 그 담배꽁초가 원인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뉴스에서 왜 CCTV 화면도 이렇게 보여주던데요. 아직까지는 이 산불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죠? 예,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담배불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산림과학은 울진군과 함께 조사 중에 있으며 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담배꽁초 이야기는 작은 실수나 방심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조심하고 봄철 산불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담배꽁초 말고요, 뭐 다른 원인이 좀 뭐 거론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오늘 그 언론에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페트병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추측성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산림에 이렇게 마구 던져진 페트병 거기에 이제 태양빛, 태양열, 그 복사열로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절대 이런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마다 봄철에 크고 작은 산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산불 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만큼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불 발생의 대다수가 입산자의 실화나 쓰레기 및 농산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합니다. 네.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산림 주변에서 일체 소각 격리를 삼가해 주시고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마시고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치사나 야영을 하시고 기사가 끝난 후에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창밖으로 담배불을 뿌리는 행위는 삼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산불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산불의 원인은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사소한 방심이 커다란 재해로 돌아올 수가 있음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하는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불씨를 조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산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이밀규 산불방지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큰 경제 뉴스죠. 미국이 무려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를 했는데 일단 금융시장은 많이 안도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욕 증시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일단은 안도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미 연준은 예고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3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인플레이션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5월부터는 양적 긴축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이면에는 경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무려 4.3%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에서 2.8%로 낮췄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과연 이번 인상보다 향후 어떻게 통화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네. 연준은 연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6차례 이 얘기는 이제 올해 남은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네.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나 내년 2023년에도 3차례에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안도 랠리를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뛰었고요. 네. 우리의 코스피도 1.3% 올라서 2,7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의 시동을 건 만큼 우리는 한 발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면 좀 불가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의 첫 발을 내디딘 데다 올해 안에 금리를 6차례 추가 인상한다. 그러면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9에서 2%에 육박합니다. 2%까지.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기준금리 격차,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이번 인상으로 0.75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통상 이제 우리는 신흥국, 미국은 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한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또 높아야죠. 기준금리가.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올해 적어도 3차례에서 4차례 걸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예. 물론 이주열 총재가 이제 이번 달 임기를 만료하죠. 다음 달 이제 공백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보다는 이제 5월 금통위부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미국이 한 2%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최소한 2% 이상 올린다고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대출도 많이 받아놨는데 그 주담대 금리도 6% 7%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 점도표를 통한 평균 금리는 연 1.9%인데요. 예. 그래서 한 2%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예. 하늘은 최소한 2.25%. 현재 수준에서 4차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자, 1%포인트 연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1%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5%대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빚내서 집 사신 분들, 뭐 20, 30대 뭐 영끌족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분들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오미크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뭐 너무나 오늘 또 60만 명이나 넘어서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오늘 또 취업자 수 얘기가 또 나왔네요.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지난 2월에. 그렇습니다. 예. 2달 연속 취업자 수가 이제 10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통계청의 이제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103만 7천 명입니다. 예. 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 여기서 비교 대상이 1년 전, 지난해 2월입니다. 예. 근데 지난해 2월 상황을 좀 복귀해 보면 당시에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때는 감소했죠. 그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감소폭이 이제 컸던 만큼 이 기저 효과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절적 조정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지난달 1월보다 오히려 4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예. 한 달 전에 비해서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기간 13개월 연속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예. 산업별로 보더라도 이제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 이 취업자 수가 25만 명. 두 자릿수 늘었고요. 예.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비대면 업종에서 증가폭이 컸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업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다만 이제 도소매업 그리고 이제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소폭이 있긴 하지만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난해 3월부터는 사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걷어낸 실질적인 고용 실적은 이달 올해 3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 취업자 수 얘기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게 뭐 이렇게 일자리 많이 늘긴 했지만 대다수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좀 크다. 그래요?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45만 천여 명,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50대 취업자가 27만 2천 명입니다. 한마디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의 70%는 50세 이상 고령자였고요. 예. 반면에 30대 취업자는 15,000명 증가했고 40대 취업자는 37,000명 증가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2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뭐 방역 인력 소요가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고 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이제 봄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다. 또 코로나19 피해 업종이나 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고용 시장을 더욱 유의해서 지켜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용률 지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그 고용률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용률도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예.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60.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예, 고용률도 좋고. 자, 이번 다음 소식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등 원자재에 투자하는 각종 파생 금융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투자로 좀 보여지는데 급기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원 두 국들이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깊어지니까
원유, 밀, 콩,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 또 니켈과 팔라듐과 같은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이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상장지수 펀드 ETF와 상장지수 증권 ETN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이 관련 상품의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 평상시보다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주로 개인 투자자들은 원유 상품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유가가 최근 롤러코스터입니다. 예.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다가 지금 100달러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투자 상품에 고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버스 상품,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예. 또 레버리지 상품,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에 대한 거래도 절반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자, 이렇게 이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원자재 시장이 이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파생 연계 상품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유가 뭐 며칠 안 됐는데 한 30% 이렇게 급락했다 하는 소식도 있었고, 그 배터리 소재로 알려져 있죠. 니켈 같은 경우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아주 또 폭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어제인가요? 어제 폭락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자, 국내 치킨 업체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치킨 값을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가 적발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치킨 값이 2만 원이 넘는 시대인데요.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대형 닭고기 업체 16곳이 무려 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에 적발된 건데요. 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서 비용을 인상하거나 할인폭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는데요. 예. 지난해 적발된 이제 삼계탕용 닭고기 값뿐만이 아니라 치킨,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닭고기 값까지 담합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아리 수를 좀 줄이거나, 명절에는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데 신선육을 업체별로 냉동 비축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들 가격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식품업계 사상 최고라고 하는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담합 가담 정도가 좀 심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치킨이 국민 간식이어서 이게 사상 최고 과징금 1,700억 원이 과연 타당하냐 논란이 많습니다. 아, 더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볼까요? 그 내일부터 5,000달러로, 그러니까 우리 돈 약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1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 5,000달러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가능합니다. 예. 면세점 구매 한도 사라지는 건 이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에 처음인데요. 구매 한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500달러로 시작을 해서 2019년부터 현재 이제 5,000달러까지 이제 확대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축된 이제 면세업계 좀 지원해보자. 그리고 이제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자라는 취지에서 내국인의 면세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한 건데요. 다만 정부는 이제 600달러의 이제 휴대폰 면세 한도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사도 되지만 그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한국의 면세 한도 600달러가 미국의 경우에는 한 800달러, 일본의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아니냐,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면세 한도로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 하긴 뭐 그동안에 지금 면세업계가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가 이게 한시적인 조치입니까? 아니면 뭐 계속해서 이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이 면세 물품 구매 한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